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서명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방법을 문서로 만든 건데 양국 정상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미 정상이 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서명을 승인했습니다. 당일 오전 한미 핵협의그룹 NCG 대표들이 지침에 서명했고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이를 추인한 겁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이 서명을 추인한 NCG 공동지침은 지난달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자는 개념으로 대통령실은 미국 측이 자신들의 핵 자산에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를 배정할 것임을 확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통해 실전에 맞는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가 한반도 핵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이어 협의와 기획 단계부터 실제 훈련과 작전까지 함께 수행하게 될 거란 설명입니다. 여기에 핵 위기 때 한미 정상의 소통을 포함한 통신 체계와 핵 관련 민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도입하는 등 NCG 공동지침의 실제 실행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의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 계획에도 이번 NCG 공동지침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협의그룹 NCG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전략인 확장 억제를 보다 더 강화하자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도발에 함께 연동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지침으로 기존의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 교체 등에 따라 지침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국내 정치 단력을 고려하고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배경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 등에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공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으로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유럽과 인도 태평양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경제적 밀착과 관련해서 유럽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 인도 태평양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북한과 같은 지원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는 별도로 회동했습니다. 4국은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인태지역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야겠다는 국가들 간의 협력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IP4 정상회동 말미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해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인도적 지원과 함께 재건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노르웨이와의 정상회담 등 양자회동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나토와 상호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숨가쁘게 이어진 양자, 다자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러 밀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방위산업 협력 강화 등을 이끌어내며 안보 외교는 물론 경제적 실익 확보에도 주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TV토론에서 보여준 노쇠한 모습으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찬사가 이어졌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 돈으로 약 3,1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you made it clear Russia will not prevail in Ukraine. Will not prevail in Ukraine. Ukraine will prevail. And I want you to know we're going to be with you every step of the way. 젤렌스키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And I especially want to thank today President Biden for his support and personal statement following the Russian strike on the children's hospital in Kyiv.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동 사태 등 각종 현안 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국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TV 토론 이후 잇단 말실수와 건강에 대한 우려로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우려를 증폭시킬 수도 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회의 이틀 동안 바이든 대통령을 접한 핀란드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absolutely no concerns about the capacity of the curren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lead his country and to lead our fight for Ukraine and to lead NATO.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 만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BBC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세부 사안에 막힘이 없었고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각국 정상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찬사를 보냈다며 건강 논란을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적들이 대선 후보 TV 토론을 보고 오판한다면 이번 정상회의를 보라고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상 간 대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의 월간 소비자 물가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달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가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다만 주가는 빅테크 기업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금리를 낮추려면 좋은 물가 지표가 더 필요하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바람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상승해 5월에 3.3%보다 둔화폭이 컸습니다.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데다 전문가 전망치 3.1%도 밑돌았습니다. 게다가 전달과 비교하면 물가가 0.1% 하락해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We need to see more of that in months ahead, but I think we're hopeful now, just because we're starting to see signs now that we haven't seen for the past few years. 이에 따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금리 정책을 예측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연준이 9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연준이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길을 확실히 깔았다며 이번 물가 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물가가 2%에 닿지 않아도 금리를 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You don't want to wait until inflation gets all the way down to 2% because inflation has a certain momentum. You wouldn't wait that long if you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주가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테슬라가 8% 넘게 급락하고 엔비디아도 5% 넘게 떨어지며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빅테크에서 차익을 실현한 돈이 은행과 부동산 등 금리 민감 업종으로 몰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 경제가 물가가 점차 안정되고 내수도 회복될 거라면서 하반기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OECD는 어제 발표한 2024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전 발표와 같은 2.6%로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5%로 0.1%포인트 내렸습니다. OECD는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돼 올해 말 목표에 이를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 경제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통화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삼계탕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평균 가격이 17,000원에 육박을 하고 일부 유명 삼계탕집은 이미 한 그릇에 2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생닭 유통 가격은 내리는 추세라는데 삼계탕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란히 뚝배기에 담긴 삼계탕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보양식 삼계탕을 찾은 사람들로 식당은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닭이 우리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따끈한 걸 이열치열로 먹으니까 건강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가격이 부담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서울 삼계탕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7년 전과 비교하면 20.6%나 올랐고 이미 일부 유명 삼계탕집은 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에 한 자주 먹는 편인데 2만 원이 되면 진짜 복날만 먹는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삼계탕 좋아해서 이번 달에 두 번째 먹으러 왔는데 올 때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육계 산지 가격이 4월 정점을 찍은 뒤 1,460원으로 400원이 내렸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35.5%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 육계 도축 마리수도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도 느는데 왜 삼계탕 가격은 그대로일까? 현지에서는 낮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벌써 1,000원 차이가 나서 복날이 다가오니까 인상값도 4,5천원씩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배추값도 저희는 직접 담아서 하는데 보통 3,4천원씩 올랐어요. 생닭 유통 과정에서 산지 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급격히 오른 다른 재료값에 인건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대표 음식인 냉면 가격도 11,923원으로 한 달 사이 2%가 오른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외식 물가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오후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 끝에 오늘 새벽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대를 기록한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5,000원대로 올라선 건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되자 제한된 조건에서 결정된 시급으로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공익위원회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따라 제한한 생계비 등은 무시하고 노사 간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공익위원회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며 논의를 무력화하는 공익위원회 답정령 공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 결정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임 전 사단장 지키기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대 쟁점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이 도의적으로는 잘못한 게 맞는다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달리 봐야 한다며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다고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 등 경찰 명예의 실추와 사기 자한은 물론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결국 불송치는 대통령 경로 때문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임성근을 포함시키느냐 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때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측은 수사가 마치 인민재판 같다고 표현하고 야당 측은 불송치 결론을 내린 수사심의위에 TK 출신만 들어가 있지는 않으냐고 비난하면서 서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위원회 활동에 정치색을 더 씌운 것은 TK 지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막 전국 조야 각지에서 불송치한 결정에 대해서 마구마구 공격을 하면서 그 공격하는 양상이 인민재판 같다 이런 식으로 여야 지도부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기승전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인 이종호 씨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회개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고심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나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준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결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등 수정안이나 협상에도 선을 긋고 있어 또 한 번의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대상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오늘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 아래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대통령실을 찾아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으라고 촉구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항의 면담을 요청하고 이같이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야권은 청문회 실시를 단독 의결하고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지만 이 시한 내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 국회 증언 감정법을 이유로 출석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세 번째 권역별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대구 경북 지역 당원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는 대구 북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비롯해 사천 논란 등을 두고 후보 간 장외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해 서울 침수 취약 주택가와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가장 먼저 침수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마포구 주택가를 찾아 무엇보다 반지하 주택 등 지하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물막이판 설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 은평 소방서를 찾아 소방서장으로부터 긴급 구조 대책 등을 보고받고 1m 깊이 침수 공간에서도 배수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소방 특수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재난 발생 시 기관 간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이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재난안전 현장에서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군이 올해 안에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합니다. 날아오는 무인기를 순식간에 불태워버리는 레이저 대공포는 한 발당 2,000원에 불과해 비용 면에서도 다른 차원의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녹색 블록 모양의 대공무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바다 위를 날며 접근해오던 드론에 불이 붙더니 폭발과 함께 방향을 잃고 추락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지상에서 쏜 레이저를 맞고 드론이 섬광과 함께 추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소음 없이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타격을 주는 레이저 대공무기입니다. 레이더로 탐색을 해서 이 소형 드론의 궤적을 따라다니면서 레이저로 10초 내지 20초 정도 조사를 함으로써 열 에너지를 700도 이상으로 높여서 안에 있는 전자장비라든가 배터리 같은 전자장비나 엔진을 태워서 격추시키는 방식입니다. 5년 전 871억 원의 예산으로 개발에 착수했고 시험평가에서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100% 명중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할 수 있고 미사일이나 기관포와 다르게 낙탄 피해 우려도 없습니다. 한 발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이나 천궁과 달리 레이저 1회 발사 비용은 2,000원에 불과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로 레이저 대공무기가 군에 전력화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무인기를 타격하는 수준인 20에서 30kW인 출력을 앞으로 메가와트급으로 끌어올리고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력을 갖추는 게 과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적의 탄도미사일이라든가 혹은 항공기까지 요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군 당국은 레이저 대공무기를 올해 안에 수도 방어를 목표로 전방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5개 이상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다약제 노인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가정의학과 신우영 교수팀은 지난 2014년에서 2018년 약을 처방받은 65세 이상 노인 66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연구진은 노인 환자 10명 중 4명이 하루 5알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고 노인들 사이 다약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소아청소년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8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6세에서 20세 소아청소년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2011년 0.02%에서 2019년 0.04%로 증가했는데요. 심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을 경우 심혈관 질환, 자가 면역 질환 등 만성 전신 질환이 동반되는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 1급 감염병인 야토병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합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원시 보건소에 따르면 한 20대가 음식점에서 소 생간을 먹은 뒤 복통과 발열 증상을 호소해 혈액 검사를 진행했더니 야토병균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토병 국내 발생은 지난 1996년 야생 토끼를 요리하던 중 감염된 사례가 유일한데요. 시 보건소는 아직 최종 확진 단계는 아니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닷새 동안 배달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등 5,7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배달 음식점은 과거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와 소비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로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도 소급 지원합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 안에 혼자 방치된 아이가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NN은 지난 9일 오후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에어컨이 꺼진 차량 안에 혼자 남겨진 2살 아이가 숨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당일 투손의 낮 최고 기온은 42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10일 오후엔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어머니가 일하는 미용실 밖에서 7시간 동안 차 안에 있었던 5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호텔에서 호주인 2명과 필리핀인 1명이 살해된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남부 따까이따이 경찰은 성명을 통해 현지 시각으로 그제 시내 한 호텔에서 손과 발이 묶여있는 피해자들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호텔 CCTV 영상엔 시신이 발견되기 몇 시간 전 마스크를 쓴 용의자가 방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들은 호주에서 온 50대 남성과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필리핀계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의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남서부 브리스틀에서 한 남성이 시신이 담긴 여행 가방 2개를 버리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수요일 자정쯤 한 남성이 도시의 대표적인 명소인 클리프턴 현수교에 여행 가방 2개를 버린 뒤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 가방을 다리로 가져간 남성을 찾아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홍제역 인근에서 70대 여성 A씨가 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A씨가 버스에서 내린 뒤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버스 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이 버스에 깔리자 주변 시민들이 달려와 버스를 한쪽으로 기울여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80대 주민이 팔에 화상을 입었고 승용차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 7시 반쯤이었습니다. 경기 이천시 마장면 배터리 검사업체에 있던 차량용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배터리가 보관돼 있던 10제곱미터 규모의 컨테이너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조로 배터리를 옮겨 불이 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불법 코인 업체를 운영하며 4천억 원이 넘는 코인을 거래한 일당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특정 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주 40대 남성 A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겨 일당 전원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영업이사인 B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일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장외 거래소를 운영하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례가 불법 코인 시장을 만들어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졸음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은 음주, 약물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짙은색 승용차가 구분길에서 앞차를 앞지르게 한 뒤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나다가 다른 구분길에서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하고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A씨는 2차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곳에서 담배를 핀 뒤 한라산 숲속으로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달아난 지 13시간여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해 차량 도주자라서 제가 신고하게 된 거고요. 어제 사고 났는데 그분이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옆에서 담배 피는 거 보고 제가 얼굴을 기억해 놨었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깨어나 보니 풀숲이었다며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직후 A씨의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음주 사실을 숨기려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어 혈액을 채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와이프도 지금 뭐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그러거든요. 아기는 말을 못하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 아기가 놀래서 초록색 똥도 쌌더라고요. A씨가 무면허 운전이어서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향후 보상 처리 과정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뺑소니와 무면허 운전, 도주 치상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재판 결과도 오늘 나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에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 등으로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급여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3억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가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우 씨를 변호했던 이력이 드러나 자진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검사 A씨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기 전까지는 이 씨에 대한 수사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해당 사실을 알고 나서는 회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노경필, 박영재,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2일과 24일, 25일에 차례로 열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는 16일 인사청문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인사청문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네,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첫 재판에서 한 여성이 김호중 씨의 모친을 사칭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과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YTN 스타 최보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 이번 주에 열렸죠? 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지난 수요일 10일에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수십여 명의 팬들이 대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방청석에 앉은 일부 팬들은 김호중 씨가 법정에 등장하자 웅성거려 관계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한 여성이 김호중 씨의 모친이라고 밝히며 언론과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여성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애가 잘못한 게 맞다. 겁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날 재판에 김호중 씨의 아버지만 방청했고 어머니는 법원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여성이 김호중 씨의 어머니를 사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재판에서 김호중 씨는 혐의를 인정했나요? 김호중 씨 측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측은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첫 공판 직전에 법률 대리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 김호중 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등 변호사 3명은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임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 외에 법인 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 3명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릴 예정인데 김호중 씨 측이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자, 그런데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이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왜 빠진 건가요?
네, 김호중 씨가 사고 2차 음주, 즉 술타기를 하는 바람에 1차 음주량이 위반 수치 아래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호중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0.031%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수치가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사례가 드문 데다 김호중 씨가 사고 뒤 17시간이 지나 그것도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음주 측정을 받아 수치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아 씨와 용준영 씨가 결혼을 한다고요? 네, 현아 씨와 용준영 씨가 오늘 10월 11일 서울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같은 소식 YTN 스타 단독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며 연예계 생활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위로와 공감으로 믿음과 신뢰가 돈독하다고 합니다. 공개 열애 6개월 만에 전해진 결혼 소식이어서 더욱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연인으로 발전한 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 결혼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현아 씨와 용준영 씨는 사실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관계 아닌가요? 네, 현아와 용준영 씨는 그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포미닛과 비스트로 활동하면서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2010년에는 용준영 씨가 현아 씨의 솔로곡 체인지에서 피처링을 맡은 적도 있고 함께 무대에 오르거나 예능에 출연하며 인연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은 앞서 1월에도 직접 열애 사실을 발표하며 당당한 행보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시 각자의 소셜미디어에 커플 사진을 올리고 연인 사이임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네,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 먹방 유명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불법 촬영 등을 당한 사실을 밝혔다고요? 네,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죠. 쯔양은 지난 11일 새벽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로부터 오랜 시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쯔양이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밝힌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많이 맞고 좀 막 우산 같은 걸로도 맞고 앉아서 이제 술만 따르면 된다. 그냥 대화 상담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앉아서 술 따르는 일을 했었고 방송 이후에도 사실 거의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진짜 얼굴은 티난다고 몸을 때린다거나.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쯔양은 유튜버로 활동하기 전부터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고요. 심지어 돈을 벌어오라는 A씨의 협박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술집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먹방 유튜버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잘 되기 시작하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었고 7대3 비율의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당시 광고 수입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쯔양의 변호인에 따르면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받지 못한 정산금만 4년여간 최소 4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쯔양 측이 A씨에 대해서 고소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밟은 걸로 아는데 근데 이게 좀 잘 진행이 안 된 걸로 또 알려졌죠? 네,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요. 쯔양 측 변호인은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에 대해 상습 폭행, 상습 협박, 공갈,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으로 2번에 걸쳐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으나 A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종결된 상황인데 쯔양 씨는 어떤 걸 계기로 이번 사건을 알리게 된 건가요? 네, 시작은 지난 10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올라온 한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이른바 레카 연합으로 불리는 일부 유튜버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쯔양의 과거를 빌미삼아 협박을 해 수천만 원의 돈을 뜯어냈다는 주장과 이들이 쯔양을 협박해 돈을 괄취하려는 계획을 세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쯔양의 과거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네, 그럼 쯔양은 이런 유튜버들의 협박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네, 쯔양은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시인을 했는데요. 예. 다만 이 협박을 한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쯔양은 이 고소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경황이 없어서 직원들이 다 만났고 직원들이 자신의 앞에서는 최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익명의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최보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독일 방문을 앞두고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관할하는 미테구청이 철거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테구청은 교도통신의 질의에 소녀상 설치 허용 기한이 9월에 끝나는 만큼 소녀상을 설치한 제독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철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테구청은 앞서 소녀상 비문의 문구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용인했지만 이 협의가 실패해 더는 특별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일정 등을 마치고 내일부터 독일을 방문할 예정이며 앞서 지난 2022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방일 당시 소녀상 철거를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 재발을 막으려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미테구청은 2020년 9월 소녀상 설치 당시에도 이런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철거를 명령 내렸지만 코리아 협의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철거 명령을 보류했습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유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또 폭염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신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게 했지만 낮 동안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기습적인 소나기에 대비해 휴대하기 편한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 전북은 최고 60mm가 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강원과 영남 지방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더위 상황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덥겠습니다. 폭염특보가 수도권과 영서에 이어 충북과 경북으로 확대됐는데요. 이들 지역은 습도가 높아서 체감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 부산 2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와 경주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내륙에서는 무더위 속 소나기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아침부터, 남해안은 오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인 모레는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중부지방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중부 서해안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